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난리난 중국 현재 상황. 2.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3. 그런데 한국이 웃으며 바이든의 역폭탄 발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사시사절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황사바람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 무기력감을 느끼다 못해 기후환경이 우수한 해외 지역에 이주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도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가 발견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분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서한해양성 기후대를 들어보셨나요? 여름엔 아주 덥지도 않고 겨울에는 아주 춥지도 않은 사계절을 느끼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후대입니다. 서유럽은 한반도보다 추운 북극에 가까운 북위도에 위치하고 있음. 에도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닷물인 대서양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가 서유럽을 감싸줌으로 인해서 서유럽은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기후대인 서한해양성 기후를 띱니다. 이외에도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지역, 미 서북부 일부 지역, 칠레 등 극히 드문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이 기후대가 나타나는데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극히 드물게 이 기후대가 나타나는데요. 어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홋카이도 남부 지역, 하코다타레, 무로란, 에리모, 우라카와 등 홋카이도 섬 남부의 자리 잡은 해안가 지역들이 바로 일본 열도에서는 유일한 서한해양성 기후대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분위기는 유럽과 흡사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는 추세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섬은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럽계 백인종 원주민들인 아이, 누족이 살던 미개척지였는데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면서 대대적인 식민이주 사업과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발이 진행된 이후로 홋카이도 섬에는 훌륭한 기후 조건과 쾌적한 자연환경, 드넓은 농경지로 인해서 수많은 일본 열도의 주민들이 이주했고 유럽과 일본, 북미 지역의 문화가 뒤섞인 아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일본 지역만큼 지진이 많지 않지만 한 번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지진이 발생합니다. 홋카이도 지역은 기후대는 너무 좋지만 지진은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홋카이도와 일본 본섬인 혼슈섬 사이의 해협은 일본의 영해로 분류돼야 하지만 일본의 영해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제선박들이 이 해협을 일본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심지어 군함까지도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일본 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추세입니다. 원래 일본은 사할린의 남부지방까지 자국령 영토로 편입시켰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할린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홋카이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산간지방.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제주도. 제주도 중에서도 해발 600m에서 1200m에 속하는 일부 산간지방에서 이 서한해양 성기후대가 나타납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씨 이하로서 완벽한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를 잘 아는 일부 주민들은 바닷가가 보이는 해안 지역보다 산간지방에 주택을 짓고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라산, 어리목, 성판악 같은 한라산 중턱 지역에서 이러한 살기 좋은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나마 흡사한 제주도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기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자본의 제주도 투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중국 내에서는 제주도를 독립시키자는 다소 황당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다민족 국가가 아니어서 한국인들은 그저 콧방귀만 뀌지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의 제주도에 대한 탐욕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신포시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신포시가 서한해양성 기후대 성향을 가장 잘 띠고 있습니다. 최난월 평균기온 22.8도시로 서한해양성 기후대 기준인 22도시의 한반도 지역 중 가장 근접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쉽게 아주 추운 지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방엔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근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신포시입니다. 동해안은 원래 섬이 없는 해안선이 특징이지만 신포시에는 마양도라는 아름다운 섬과 해안이 있어 경관이 아주 수려한 해안 도시입니다. 여름엔 고緯도에 위치해 시원할 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동해 난류가 기온을 높여주고 또 개마고원이 뒤에서 찬바람을 막 아주는 바람에 여름엔 선선하고 겨울엔 따뜻한 아주 살기 좋은 기후 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원산시와 함흥시입니다. 신포시 바로 아래 원산에서부터 함흥시 일부 지역에서 서한해양 성기후대에 근접한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함흥에 왕실의 별궁을 짓고 퇴위한 왕들이 기거했을 정도이며 일제 대에는 유럽에서도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일본을 거쳐서 유럽 사람들까지 금강산 원산 부근으로 휴양을 왔을 정도로 살기 좋은 기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2018 북미정 상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원산시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경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 지역과 관련된 비밀딜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원산시를 비롯한 함흥 신포시 일대를 자국령으로 편입하게 하고 북한을 여러 개로 나눠서 국제 분할 통치를 하게 하자 고하여 중국 측의 한반도 침탈야 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세계를 깜짝 놀래킨 바 있습니다. 전직 대북 대중 공작 요원들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동북공정 사업은 단순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아니라 북한을 자국령으로 복속시킬 명분을 만드는 일종의 한반도 침략 야욕이 담겨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줬던 소식입니다. 현재 함흥시는 평양 다음 가는 제2위 도시입니다. 원산에서부터 함흥, 신포까지는 동해에서도 보기 드문 평야지대가 있는 곳으로 향후 동일 이후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함흥시 일대는 북방으로 향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향후 동일 한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훌륭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몰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뿐 아니라 원산과 함흥 일대는 북미 대륙과 북극 항로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물류 루트의 최단거리 동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로 남북 통일 이후에는 부산항에 버금가는 한반도 최대 물류 거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훌륭한 기후대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버금가는 관광휴양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싼 땅값과 넓은 평야지대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별장 하나쯤은 쉽게 가질 수 있는 휴양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섯 번째, 속초시. 남한 지역에서는 북한의 원산과 가까운 속초시가 꼽혔습니다. 난월 평균 기온이 23.7도시로 서한 해양성 기후대에 근접한 남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여름철의 기온이 23도씨 정도여서 여름철에 매우 시원한 기후대입니다. 최근 속초시와 양양군 일대는 전 세계 서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바닷물과 여름에는 시원한 기온으로 인해서 강원도, 최전방의 인적 드문 도시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로 사시사철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속초와 가까운 양양군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민항기가 운항되는 양양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3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해져서 설악산 양양해변 속초를 아우르는 관광 도시로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속초는 국제 여객선의 항로로 인기를 얻던 도시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 질병 사태로 사실상 폐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속초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중국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현재 강원도청에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6번째, 울릉도 독도. 울릉도와 독도는 지중해성 기후 혹은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가장 근접한 해양성 기후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여름철 최난월 평균 기온이 23.6도씨이지만 22도씨에 근접하여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속해 세계 지도에 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과거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을 당시 거대한 대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울릉도의 면적은 지금보다 컸을 것이고 특히 독도는 주변의 해산, 이 해수면 깊이가 매우 낮아서 현재의 독도보다 수천 배 이상 규모가 큰 섬이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울릉도와 독도는 제주도에 비견될 만한 규모의 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화산 폭발과 침식으로 인해 지금의 면적으로 줄어들어 사람이 살만한 섬이 아닌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거대한 섬이 울릉도와 독도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환경을 지닌 곳이 됐었을 것인데요. 놀랍게도 최근 해저 토목 기술이 발전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간척 사업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독도와 울릉도의 미래 비전은 지금보다 더욱 밝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위부터 6위까지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서한해양성 기후 대지역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인 만큼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잦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과 매우 흠사한 상황인데요. 제주도, 독도, 원산 앞바다, 강원도 모두 중국에 의한 침략, 야욕 우려가 있는 지역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과연 이 땅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네팔에 생명을 선사하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 국내외 외신들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보내는 한송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 불려든 것입니다. 해당 젖소를 받은 네팔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격한 갑사 인사가 불나오고 있으며 네팔 언론도 해당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과거 전쟁으로 가축 등을 지원 발던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낙농업이 발달한 배경에 주목한 상태입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한반도를 피로 불들인 바 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뿐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가축도 씨가 마를 지경이었죠. 1902년 홈스타인 젖소 20여 마리가 치움 들어오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낙농업 기반도 전쟁으로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축산진흥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쟁 후 9년이 지난 1962년입니다. 남양유업 64년, 과메일유업 69년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낙농업이 차츰 재건됐죠. 덕분에 한우와 젖소는 각각 342만 마리와 40만 마리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산업의 명맥을 잇는 과정에는 정부와 농민의 노력이 컸지만 해외에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1944년 미국에서 설립된 해퍼 인터내셔널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우유 한 잔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가난한 농민이 가축을 받아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길게 보면 가난 극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이름을 암송아지란 뜻을 지닌 해퍼로 정한 것으로 말려져 있습니다. 해퍼의 취지에 공감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도 후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76년까지 해퍼는 돼지, 염소, 닭, 토끼, 벌통 200개 등 44회에 걸쳐 가축 3,200여 마리를 한국에 보냈고 여기에는 젖소 897마리와 황소 58마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가축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해군 수송선을 타고 한국에 실려왔습니다. 7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21만 개의 종란 또한 미군 수송기편으로 건너와 전국의 무화장으로 보내졌고 한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꿀벌 150만 마리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꿀벌을 통해서 수분을 얻고 있어 전쟁으로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꿀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죠. 그리고 젖소 897마리 중 일부는 비행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온 다습한 한국의 기후는 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 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유 생산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목장주들과 협력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마다 식별법 ID를 부여해 몇 kg 사료를 먹었고 이때 무유를 몇 니은 팠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새끼를 언제 낳았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낙농가들은 출스타인종 가운데 우수한 품종을 가려내기 위해 국내 환경에 잘 적용한 개체들만 다음 세대의 새끼를 낳도록 맙소와 수소를 선별했습니다. 무유의 성분과 생산량, 골격구조 등을 따져 유전 능력이 좋은 상위 1% 개체를 뽑고 이 암소가 낳은 수소를 시수소로 지정해 해당 소의 정맥을 다른 농가에 보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 능력이 좋은 말소들만 낳게 됐습니다. 우유 능력 겹정 사업으로 부르는 과정을 40년 넘게 이어오면서 한국 젖소의 생산량은 세계 톱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건조하고 초원이 넓은 지역에 살던 소를 지원받아 고온 다습한 합경에서 이를 극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개별 농가도 품종 개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낙농 후진국의 성공 모델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퍼는 한국의 축산 기반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1976년 한국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807달러, 이 북한 772달러을 치음으로 추월했던 해입니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970년 1.6kg에서 2017년 79kg으로 증가했고 육류 소비량 또한 선진국 수준인 49kg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해퍼의 한국 지부가 다시 설립됐죠. 이제는 밟는 것이 아닌 해외에 도움을 주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 네팔의 젖소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된 나라 또한 한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적극 참여했는데 젖소는 내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항공기로 이송돼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신둘리지구 시범 낙농마을 50농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송아지 운반을 위해 케이지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젖소 생우와 시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기본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팔 농가들은 직사를 신축하며 한국에서 오는 젖소를 마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태어나는 암송아지들을 이웃 농가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가족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네팔로 가는 젖소들은 크라우드 펀딩과 복장주들의 기물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과거 햇더로부터 젖소 2마리를 기증받았던 낙농 수혜자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소를 운송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5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사용해온 아시아나 항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송 문제가 극적으로 풀리기도 했습니다. 문송에는 수의사까지 대동하고 여행 스트레스를 밟지 않도록 극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 전문가들도 현지로 파견돼 낙농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처럼 소마다 개체별 식벌 번호를 부여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목장별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도 전수합니다. 문료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부엌으로 보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구제역 같은 가축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가축 교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반출되는 모든 젖소가 검역을 받고 구제역 비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네팔로의 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50년 전 젖소 한 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 되던 우리나라가 마리탕 33리터, 세계 5위 수준의 우유 생산국으로 성장해 낙농 원조국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팔의 인구는 3천만 명 정도로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입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 총생산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네팔 토착종의 연간 산유량 880kg은 한국 젖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팔은 전국에 약 750만 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한국이 40만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체 농가 절반이 젖소와 버팔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농촌 소득 개선이 절실했죠. 네팔 정부는 우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젖소 수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네팔은 인도에서 소를 수입하려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무산됐고 2018년에는 중국에서 약 1만 마리의 젖소 수입을 요청했지만 높은 비용과 긴 프로세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네팔은 1917년 영국에서 최초로 소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선별 육종을 통해 품종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스템이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젖소 한 두당 우유 생산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스페인 다음인 5위를 차지했고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9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의 젖소 산유량은 현재의 네팔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목장주들의 노력으로 50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산유량은 마리탕 1만 400kg이 된 상태입니다. 또 세균수 기준 원유 위생 수준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팔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6시간으로 우유 생산 선진국 중 가장 가깝다는 점도 이번에 소를 보내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팔의 대표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는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한국이 젖소를 선물해 줘서 우유 생산량이 크게 늘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날씨 범위가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이기 때문에 소들이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품질 소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공급업체 중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고 비용 견적도 보내지 않았다며 한국의 이런 결정은 네팔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네팔은 50년 전 한국의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낙농 산업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팔 아이들은 단백질이 부족해 막 32%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농가 소득원인 것입니다. 네팔은 이번 젖소 문반 사업 이전에도 한국에 쭉 빠져 있었습니다. 네팔의 유명 언론 히말라야 타임스에는 박보검 관련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K판 경연이 열렸을 때는 한 번에 5,000명 이상이 몰리며 뜨거운 일기를 뿜어냈죠. 3,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통로와 벽면에까지 관객들이 빼곡히 서서 공연을 만끽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도 감탄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네팔 최대 규모 고속도로의 설계 및 감리 사업을 2,100만 달러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니즈가드 국제공항 예정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코리아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22개 글로벌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 선정됐죠. 2020년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2만여 회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원하며 극찬을 받았고 코이카는 작년 말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에 병원을 신축해 현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선진공여국 클런에 공식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속한 국민층 소득 대비 지원을 0.25%까지 늘리기 위해 꾸준히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한국이 도움을 주는 대표적 아시아 빈국 중 하나이자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중점 협력국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만 연간 1,300만 달러이고 NGO 사업 규모도 연간 80억 원이죠. 네팔의 한국 젖소가 잘 정착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철회라는 폭탄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보복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광산이 있는 남미국들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이든은 남미 3국의 석유 오펙을 모방한 조직 리튬 산업 오펙을 만들어 리튬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격 담합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원하면 한국의 리튬 수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도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폭탄 발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놀라운 것이 공개됐는데요. 삼성과 현대, LG 등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던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에 하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후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035억 원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 5,3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한 완승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한국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분기에 반도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작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4천억 원을 미국에 내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 원자력 설계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판매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 수출할 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APR1400으로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임은 이미 전 세계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죠. 이미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규모만 해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체 비용의 40%가 배터리.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튬이죠.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의 56.0%는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볼리비아는 리튬을 이미 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 후 승인된 모든 탐사 활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민간 기업의 채굴권도 정지했습니다. 칠레는 여기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칠레는 현재 기술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41.0% 국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 리튬 회사 NL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외교부 소식통은 이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광산 업계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설립을 추진해 리튬 광산 가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격 합의를 도출하는 문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남미의 지리적, 전략적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남미를 조종하여 한국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을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외교부 장관이 오펙과 유사한 리튬 생산국 조직을 만들어 오펙이 원유 배럴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 수준을 설정해 리튬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3국 외교장관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이 같은 가격 동조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를 맺은 호주까지 끌어들여 한국이 마음대로 리튬을 얻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한국의 SK온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은 호주 광물, 자원개발업체와 이미 장기 계약을 통해 리튬 및 희토류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3개국이 갑자기 리튬판 오펙을 설립하더니 리튬 광산과 관련 기업을 국유화하여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깨버리고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호주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리튬 공급을 막아 한국에 큰 충격을 주려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한국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울진 등 광산 6곳서 리튬을 발견했다며 한국은 리튬 강국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과 리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내에서 채굴한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운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리튬부터 배터리 소재와 부품, 배터리 완성품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순혁 흥보이사. 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초 여의도 전문가들이 테슬라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조할 때 박 이사는 줄곧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언급해왔습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 전지, 배터리, 8개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현 포스코퓨처엠,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2급 등 하자. 개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앞으로도 수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배터리 아저씨의 말대로 이팔 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최근 펴낸 저서 K-배터리 레볼루션, 지와인, 은 출간 뒤 한 달째 베스트셀러 종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40%가 배터리, 배터리 비용의 40%가 양극재인데요. 한국의 에코프로 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죠.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에코프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4.3% 급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는 한국이 배터리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세계 1위로 대체 불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과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는 일본이, 5나노 이하 공정에 꼭 필요한 EUV 장비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필두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는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배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이 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재료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세계 1위를 싹쓸이 하다 보니 이제는 감히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